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일단 경선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이게 당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 한번 저희가 짚어볼게요. 예, 일단 좀 아쉽죠. 네. 아무래도 그 당내 경선 특히 우리 국민의힘은 잘 아신 것처럼 이재명이라는 뭐 현재는 뭐 그 독주 체제를 갖고 있는 후보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이런 어떤 경선 과정에서 뭐 아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또 많이 좀 알릴 필요도 있고 특히 예. 또 다들 또 굉장히 각각의 어떤 강점이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치열한 어떤 토론 과정에서 컨벤션 효과를 좀 기대했는데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님이나 또 지금 유승민 의원이 좀 불참한 것은 그런 어떤 컨벤션 효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는 조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네. 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두 분이 이번에 불참한 이유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유승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역선택 방지 조항에 있던 불만 때문에 이제 그러셨는데 뭐 그런 점들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 특히 당의 지지자들이 저는 많이 좀 이해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의외였습니다. 뭐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아주 가까운 참모들조차도 몰랐고 네. 극히 일부만 이제 알려져서 상당히 좀 의외였고 또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뭐 빅4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불참을 좀 선언하셔서 상당히 의외였고 조금 아쉬운 어떤 그런 어떤 그 국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또 저희가 다양한 경선 주자들 후보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충분히 경선의 좀 흥행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어떤 열기를 보이리라 기대를 합니다. 우리 대변인님께도 좀 말씀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직접 뛰고 계시니까 네네. 탄핵 찬성 후보가 줄면은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유승민 전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도 뭐 반탄파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 후보가 줄면 단순하게 볼 때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볼 때 남아있는 찬탄파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득 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이나 김기현 전 대표, 윤상현 의원, 원희룡 장관 같은 분들이 불출마를 했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불출마 사유와 그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 사유는 좀 명확하게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내에서 경쟁력이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에 자체 부전승을 노린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나가서 내가 개인 플레이 하다가 내가 부전승 한번 가볼게. 예. 혹은 마지막 결승에서 내가 내 영향력 그러니까 이 거래 능력을 좀 더 키워볼게 네.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 나갔다고 보고요. 사심에 의해서 나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른 분들은 그래도 당내 통합 쪽을 좀 생각하신 게 아니신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게 확장성의 한계가 명확하게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당내에서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네, 예. 처음부터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으로 하고 지금 탄핵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은 이제 한동훈과 안철수 후보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워낙 당심이나 민심이 좀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후보들이 빠져주더라도 이것은 50%를 최종적으로 넘기긴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군들과 이 중에서 한 명. 이 좀 더 뚜렷하게 설게 되지 않을까. 아무리 후보들이 빠져도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상황도 있어요. 지금 한덕수 대행 지지율 상승으로 다른 후보들 지지율에도 약간 조정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탄파인 또 홍준표 후보나 나경원 후보에게 공간이 조금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정식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에서 빠진 것도 지금 하나의 포인트고 또 하나가 이제 한덕수 대행의 등장인데 요거에 대한 해석은 우리 의원님께서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경선 주자들도 예. 그렇고 또 뭐 다른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그 나누는 중요한 잣대를 이제 탄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런 등식에서 일단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무슨 말인가 하면 후보를 고를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를 보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뭐 탄핵이 이슈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우리 후보를 선택하는데 우리 당원들이나 당 지지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본선에서 누가 이재명 후보와 좀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꺾을 것이냐 이런 점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판단의 요소, 결정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탄핵을 예를 들면 뭐 반대했다, 찬성했다 뭐 이런 어떤 분들이 뭐 예를 들면 불출마라고 해서 누구한테 더 이득을 볼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지극히 좀 단순하다. 그리고 저는 이게 좌파의 저는 프레임이라 봐요. 아, 좌파의 프레임이다?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재명 같은 기본소득 가치 기본을 강조하는 듯 하지만 기본 상식도 없고 기본 가치도 없고 어떤 기본 어떤 정의도 없는 그런 어떤 사람하고 싸울 때는 저는 다른 어떤 프레임으로 자꾸 몰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탄핵 프레임으로 가서 우리 후보들도 누가 탄핵을 찬성했고 누가 탄핵을 반대는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저는 좀 뭐 우리 당한테도 득될 것도 없다고 봅니다. 네. 일단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전쟁에서 헤쳐나갈 어떤 적임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 때문에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경선의 열기가 조금 식고 특히 경선의 선두주자인 김문수 장관이 1차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냐 예.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리얼미터 그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른 후보들은 어떠냐? 다른 후보들도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아니면 빅텐트가 자꾸 그 이야기가 될수록 뭐 득될 거는 없죠. 네. 당연히 득될 거는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나머지 후보들 중에서 특히 홍준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특히 나경원 의원이 지금 출마선을 좀 뒤늦게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약진하거나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제 불출마를 하기 때문에 일단 1차 커트 이제 빅4에 그 들어가는 이런 그 사람이 굉장히 좀 요동이 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제 본선 경쟁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합종 연행이 네. 할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짧게 저희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그 빅4 어떤 분 예상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다면 그 전에는 여론조사에 의거해서 네. 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네.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의원 싸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또 나경원 의원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아, 그럼 대변님께도. 저도 비슷한데요. 여기에 네. 뭐 김문수, 나경원 그리고 홍준표, 한동훈 네. 또는 김문수, 나경원, 한동훈, 안철수 네. 네,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 전 나경원 네. 의원 맨 먼저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여기 가나다 순도 아니야. 네, 여기에 후보들의 공정성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리고 예.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네.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그 방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네.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여론조사에서 이름도 껴주질 않았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경선 과정에서 하나의 재미 포인트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탄력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의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네. 지금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 네. 바람 기세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번 바람 타면은 또 그때부터 또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덕수 대행 관련된 기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당내 주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라라고 견제하는 그런 상황인데 친한계에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각본을 쓰고 개입하고 있다라는 주장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런 뒷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여기 우리 당내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요. 지금 이번 국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냐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네. 당이 지금 두 번이나 무너지는 데에는 당의 중진들이나 일부의 지도부들이 우리 보수의 가치를 마음속에 제대로 견고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이 무너지고 지금 우리들이 스스로 계속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지지자들이 같이 느꼈
이겼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을 이기는 것이 목표인 것은 당연하고 이 중에서 우리의 가치를 더 단단하게 할 지도자를 뽑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가치가 아닌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자들을 좀 멀리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명백하게 좀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의 입장에 서 있었던 것도 사실은 당원들께 저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와서까지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다시 한번 당원들의 마음,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기존에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하던 안 하던 간에 이건 네. 예전에 말했죠. 예전에. 반드시 시행령 정치를 통해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많은 부분을 시행령 정치로 보완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 지금 여론조사에 끼고 있는데요. 이거 실제로 우리 당에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안 들어오시니까요. 네, 이거는 지금 수치의 변동만 가져왔을 뿐 아하. 한덕수 총리는 우리 경선에 포함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예. 실제로 경선에는 한덕수 총리를 빼고 봐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까지 등록을 안 한다면. 네, 그렇죠. 예. 오늘까지 예. 등록을 안 한다면. 근데 이게 이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이 놓치고 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빠진 이 여론조사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표가 어디를 향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여기 한동훈 대표 진영에서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과 부부에 대해서 이런 험담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원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명확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덕수 대행과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연계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 표를 이번 경선에서 누가 가져오느냐 그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대변인 말씀하신 부분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한덕수 대행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8.6%로 전체 3위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조사에서는 범여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3.5%로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대망론이 실제로 입증이 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입증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도 하지 않는데 그 패널마이크에서 여론조사 공정으로 한 범여권 후보도 조사해서 지금 1위까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시대 정신이 아무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어떤 글로벌 관세 전쟁에 있어서 어떤 통상적인 어떤 경험과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좀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좀 전에 우리 김인수 대변인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조금 전에 앵커께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뭐 오르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어떤 뭐 사전 뭐 내지는 배후 공작이다 이렇게 네,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저는 인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의심스럽다. 지금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형사 재판을 이제 받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정말 강제 퇴거하는 국민적 비극, 역사적 비극이 발생했고 저도 그 늦게 좀 사저 쪽에 이제 뭐 가보니까 그때 몇 명이 실신을 하셨어요. 그 우리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분들 중에 그래서 병원에 응급 처치를 받고 겨우 목숨을 건지신 분도 제 주변에 있는데 글쎄요. 예.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그 헌정 역사상 우리 보수 출신의 대통령 두 번째로 강제로 지금 이제 임기가 중단이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주의가 또 한 번 크게 훼손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좌파들의 어떤 공작에서 위협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지금 현재 제정신으로 있겠습니까? 솔직히 형사 재판도 받고 있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물론 뭐 의연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위해서 뭐 주먹도 불 건지고 하지만 2030 청년들을 껴안고 할 때 속으로는 얼마나 많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덕수 권한 대행을 뭐 이렇게 출마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배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말들을
한동훈 전 대표 어떤 주변에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 측에 후보 측에 저는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최소한 당원들이라든지 우리 그 지지자들 저는 90% 이상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히 분노할 수밖에 없다. 댓글도 좀 난리예요. 예. 예.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저는 12.3 비상계엄 직후에 우리 김민수 대변인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많은 지금도 공중파에 나가서 그때 당시에 민주당과 대부분의 언론들이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고 탄핵돼야 된다 그런 프레임으로 막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네. 언론사도 그랬는데 저도 이게 패널로 나갔을 때 같은 한시라 자꾸 헷갈리네 지금. 한동훈 측의 패널들은 아니 좌파 민주당 패널보다 더 공격을 해요. 맞습니다. 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그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가장 그 중요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심제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하고 우리 당을 내란 어떤 동조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수괴고 민주당은 대장동 수괴 공정 정당이고 이 대북 불법 송금 지지 정당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그 밑에 모 변호사 한동훈 측에 모 변호사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보다 더 법치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내란 수괴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옆에서 확 때리고 싶었는데 야 진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시국에 와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뜯는 것이 저는 누구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게 아까 한동훈 대표가 그 나경원 그 후보에게 연명정치 뭐 이렇게 지금 다른 후보들을 얘기하면서 좀 기득권 연명정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저는 이렇게 당원의 마음을 지금 산산조각 내고 지금 우리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을 내쫓은 자들이 우리랑 지금 인연이 맞지 않다면 이 당에서 지금 후보로 나오는 것이 맞는가? 이거야말로 기생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해요. 기생정치.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과정에서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원들이 아직 마음이 다독여지지조차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예. 분노의 상태고 슬픔의 상태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당원들 상처 주지 마라. 그리고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다른 한 씨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 본인은 전략적으로 말을 조금 아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명을 다 하겠다라고 어제 밝혔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마지막 소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다른 공직이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열어뒀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 당에서 지금 적잖은 의원들 54명이 지금 한대행 출마에 서명을 했다고 해요. 박수영 의원 얘기에 따르면은 좀 어떻게 관측을 하시는지. 예, 뭐 54명이지 그거는 예. 뭐 모르는 사항인데 네. 어쨌든 당의 일부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 대행을 그 바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권한 대행이 출마 쪽으로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그 전에는 대선에 디귿자로 꺼내지 마라 하다가 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때 이제 주변에서 권유를 해서 고민 중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두 가지 포인트도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도 그렇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정상 간의 대화인데 그 대화가 어떻게 나왔을까 네, 예. 이렇게 생각해보면 결국은 한덕수 권한 대행 측에서 흘리지 않았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반응 내지는 이런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여론조사를 응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이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포함이 됐다는 것은 어쨌거나 한 대행이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 대행 측에서 동의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출마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권한 대행이 아직까지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공직자가 특히 한덕수 권한 대행처럼 평생을 공직으로 하신 분이
지금 이런 어떤 야생과 같은 이런 정치 상황판이 나온다는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예, 예. 왜냐하면 공직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면은 모든 것이 그냥 뭐 좋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딱 나오는 순간 최소한 국민들의 절반은 이제는 한덕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물고 뜯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심지어 나머지 절반조차도 경선 국면 혹은 또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물고 뜯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결심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00% 결정을 할 수 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점점 조금씩 출마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뭔가 좀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 같으면 미국 한번 다녀올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김동연도 그것 때문에 다녀왔다가 네. 햄버거만 먹고 온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네. 결국 이제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한덕수 근한 대행도 사실 굉장히 좀 고민이 있을 겁니다. 네, 고민이 있겠죠. 근데 그 대변인께도 말씀 여쭤보고 싶은데 54명이나 서명한 거 맞아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라고 그렇게 보세요? 하면 예. 해당 행위예요. 그러니까 해당 지금 행위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의 지금 경선 과정이 일어나고 이게 국민적으로 붐업을 일으켜야 되는 것인데 네. 컨벤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로 우리 당 의원 108명 중에 10명이 넘게 한덕수 총리에게 지금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명백하게 해당 행위죠.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는 지금 우리 당원이 아니거든요. 공무원 신분입니다. 예, 예. 그럼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가 나중에 지금 별도로 출마를 결정하고 우리 당 후보와 예를 들어서 뭐 빅텐트 얘기가 나온다거나 이때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당의 경선이 한참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경선 과정도 지켜보지 않고 다른 쪽 우리 당 소속이 아닌 곳에 가 있다면 이건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들은 계속해서 우리 당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덕수 총리와 트럼프가 그날 28분 통화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럼 28분 통화 중에서 출마에 대한 의견 정도만 지금 공개가 됐는데 이 얘기만 했을까? 과연 28분 통화라면 저는 가장 높은 확률로 트럼프야말로 세계 최대 강국의 대통령이자 지도자인데요. 네. 이 사람이 가장 의심하고 있는 게 지금 투표 제도예요. 그럼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저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투표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사전 투표 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보완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한덕수 권한대행뿐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거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의 의사를 표하기 전부터도 시행령 정치로 이걸 잡고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법안이 아니어도 시행령으로 이거 그럼요. 충분히 의뢰할 수가 있다. 네, 예.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도 네, 얘기를 예, 했죠. 그럼 이건 권한대행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임무는 시행령으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투표 제도에 대한 안심을 심어주는 것이다. 네.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한평생 공직을 계셨던 훌륭하신 분이세요. 네, 예. 근데 이게 정말로 지금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미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준비들을 충분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풍파를 과연 견디고 정말로 출마할 수 있을 것이냐는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에서 후보로 내세우던 후보가 갑자기 강기문. 그렇죠. 불출마를 결정했던 이런 상황들이 또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당의 경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 가볍게 움직이지 마라. 우리 당내의 경선부터 붐업을 시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내 경선부터 붐업을 시켜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죠. 경선이 흥행을 해야 지금 빅텐트건 뭐건 효과가 좀 나는데 경선이 생각보다 조금 이제 뭐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래도 힘을 좀 받아야겠죠. 예,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이제 경선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려면 이제 후보 간의 어떤 토론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생각보다 좀 늦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좀 전에 김현수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제 비판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예를 들면 의원들 중에 보면은 여기 갔다가 여기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분 출마 선언하면 가시고 네. 이분 출마 선언하면 가시는데 네. 거기 갔다는 게 곧 지지를 한다 그런 게 아니거든. 지금 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54명의 뭐 의원 가는데 아마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하는 그런 어떤 분들일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전에 김 대표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했는데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뭐 출마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죠. 일단은 뭐 통상 문제도 있고 지금 또 선거 어떤 부정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도 있고 또 그렇죠. 지금 헌법재판관 이런 어떤 임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문제를 최소한 마무리를 짓는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제 공직자로서 권한대행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소임이고 그리고 또 이것을 했을 때 혹시 출마를 했을 때도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좀 반향 내지는 효과가 있을 거다. 예, 예. 지금의 일과 그리고 앞으로 지지율이 굉장히 연동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만 두 분께 더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제3지대 빅텐트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지금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일각에 지금 뭐 이제 비명계 야권 인사들, 구민주당 뭐 인사들이나 그 다음에 또 뭐 개혁신당 쪽, 그 다음에 또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뭐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도 말씀 좀 여쭤볼게요. 먼저 할까요? 예, 먼저. 일단은 저는 이번 대선 승리를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굉장히 어려운 승부입니다. 네. 어려운 승부지만 상대가 이재명이고 그리고 우리 후보들 중에서 뚜렷하게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라고 하면 승리의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전제가 아까 말했던 한덕수 총리의 시행령 정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시행령 봅니다. 정치. 시간이 예. 없습니다, 이제. 네, 근데 빅텐트 문제는 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우리 당이 빅텐트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빅텐트라고 해서 지금 당 안에서 분탕을 쳤던 세력들이라든지 우리 당의 이념과 상당히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억지로 안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또다시 이 빅텐트 과정에서 논란을 야기하고 네. 지지율을 거꾸로 하락시키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고 네. 선거가 끝난 후에 당내로 화합된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가 아닌 먼 쪽 분탄 종자들이 들어온다면 전 이것이 또다시 한번 보수를 더 약하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우리 대통령의 두 번의 탄핵을 경험하면서 보수가 마음속에 뭔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진짜로 강해지는 것인지 예. 어떻게 해야지 진짜로 우리 보수 정당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인지를 계속 임기응병식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이걸 헤쳐나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네. 진짜 가치 중심으로 좀 뭉치고 가치를 통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수야말로 대한민국 성장과 번영을 이끌었던 주체거든요. 이 역량이 가슴에 있습니다.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걸 끄집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경제 성장의 동력과 발전 그 모든 근간에도 보수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후보들께서 좌클릭으로 중도를 끌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미래 비전을 이재명보다 훨씬 뛰어나게 보여주십시오. 충분한 길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에 연구를 더 집중하셔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치와 정책, 비전을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반명 빅텐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반명이라는 그것만으로 뭉치기에는 서로 지금 정책도 많이 다르고 그럼요. 가치가 네. 서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도 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구체적으로 보관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의원님께도 한번 말씀 여쭤볼게요. 제3지대 성공 네. 가능성. 지금 경선 국면에서 빅텐트 제3지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뭐 부적절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 경선 주자들이 평가절하가 되면서 또 경선의 분위기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되니까 저는 지금 측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뭐 지지율에서 이재명과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벌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빅텐트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일단은 경선을 어떻게 최대한 좀 국민들의 좀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후보들이 최대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좀 이렇게 잘 설계를 하고 비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예. 자, 그러면 빅텐트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더독이라는 이재명과 비교했을 때 언더독이라는 입장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예. 그런 어떤 입장에서는 저는 그때의 빅텐트는 정말 반 이재명계로 대한민국을 이재명에게만 맡겨서는 진짜 안 된다.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취지로 정말 끌어올 수 있는 세력은 탈탈탈 다 끌어와야 되겠죠. 예. 뭐 그런 그 해서라도 뭐 우리가 이재명만은 집권하는 것은 이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될 때는 정말 반 이재명으로 이제 묶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대상은 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그 많은 분들 한덕수의 권한 대행이 만약에 출마한다면 그럴 뿐만 아니라 예. 지금 뭐 무소속 한교안 대표도 그렇고 뭐 다른 어떤 모든 분들도 또 고려 대상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빅텐트 논의하기 이전에 저는 지금 이재명 지금 때리기에 우리가 좀 신경을 전혀 지금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선 트랙 때문에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이재명 때리기에 저는 지금 현재도 올인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탄핵에 반대했던 많은 단체 시민들이 지금도 절망감과 패기감과 상실감, 멘붕에 빠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분들, 이런 조직을 최대한 묶어서 같이 범죄자 추방 국민운동본부를 지금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조만간에 곧 발족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국민의힘의 그 경선 트랙이 굴러갈 것은 굴러가고 나머지 많은 어떤 우리 자유파 단체들은 이재명 때리기에 지금 집중을 해서 이재명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기본적인 어떤 도덕이 없고 그리고 말의 신뢰성도 전혀 없으면서도 특히 수많은 이런 어떤 범죄 리스크에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계속 부각을 시키고 특히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파기환송을 공익선고표 하도록 네, 계속해서 좀 압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해야 된다. 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연히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어떤 사법적인 이슈 때문에 나라가 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 뭐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선거법의 상고심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